안녕하세요. 결혼을 하면 여러 가지의 시집살이를 겪게 되거나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에게 화가 치밀어 오르다 못해 안쓰러울 정도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중 저희 엄마의 안쓰러운 시집살이 이야기와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서로 싸우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엄마의 시어머니, 저에게는 할머니가 되겠지요. 할머니는 20살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무렵 할아버지는 남의 장례식장에 갔다가 상여를 메어주고 돌아가신 분 관 속에 손을 넣어서 일을 하시던 분이셨는데 그 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시름시름 앓으시더니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게 되었고 할머니는 청산가부가 되었습니다. 재혼이 어려웠던 시절이었기에 다른 사람을 만나 재혼을 할 수도 없었고 자식까지 없었으니 할머니는 하루하루 많이 외로워하셨고 일찍 떠나간 남편을 많이 원망하며 살아가셨대요.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던 중 집안 어른들께서는 조심스럽게 재혼을 할 수 없으니 양자를 들여놓으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꺼내셨고 할머니는 든든한 아들이 있으면 힘든 게 조금 줄어들 거라 생각하여 양자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큰 집 쪽에는 자식들이 많았는데 그곳에서 5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를 양자로 맞이하게 되었고 그 남자아이가 바로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아들이 한 명이다 보니 할머니께서는 귀한 아들을 강하게 키웠는데 아빠는 할머니 뜻을 잘 따라주었고 싫은 내색 한 번 없이 말썽 한 번 안 친 듬직한 효자로 컸대요. 그렇게 자라서 이웃 동네에 무뚝뚝하지만 정이 많은 처자, 지금의 저희 엄마와 결혼을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엄마에게 우리 아들은 양자로 들어온 귀한 아들이니 나도 한 번도 시켜보지 않은 힘든 일 같은 거 절대 시키지 말고 너는 남편 말 잘 듣고 네가 잘못해서 남편한테 한 소리 듣게 되면 잔소리라 생각하지 말고 다 새겨 들어라. 잔소리라 생각해서 남편한테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알았지? 우리 귀한 아들이 행여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네가 남편을 구박해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 데려오면 다 네 옷보다 생각하고 찍소리도 하지 말고 말대꾸도 하지 말고 넌 조용히 짐 싸서 나가면 된다. 넌 그냥 내 잘못이다. 내가 서방님을 잘 보필하지 못한 내 잘못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아들이 너 나가라고 하면 내가 섭섭지 않게 챙겨줄 테니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런 일이 없도록 행실 잘하라고 너한테 미리 말해준 거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야. 라고 뻔뻔하게 말씀하셨대요. 같은 여자끼리 왜 그렇게 저희 엄마에게 모진 말을 하셨는지 엄마는 지금도 이해를 못 하시겠대요. 지금이야 저런 말을 시어머니한테 들으면 아, 치사하고 더러워서 당신 아들하고 안 살는다 하고 말 텐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고 남자를 하늘처럼 모셔야 하는 시대여서 가여운 엄마는 꾹 참을 수밖에 없었대요. 엄마는 할머니한테 한 소리 듣고 나서는 아, 편한 시집살이까지는 바라지도 않았는데 내 인생은 이제부터 순탄치 않은 시집살이가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셨대요. 역시나 엄마의 예상대로 할머니는 며느리를 구박하기 시작했대요. 할머니는 아들이 최고라며 손주 타령을 그렇게 하셨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할머니의 바람대로 첫째는 아들이었대요. 참고로 저희 집안은 딸이 귀했었고 저는 11남매 중 막내딸입니다. 아들만 10명을 낳다 보니 부모님은 딸을 낳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마지막으로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그게 저였던 거죠. 엄마 백가죽을 보면 아이를 11명 낳았기 때문에 축 늘어져 있는데 같은 여자가 봐도 안쓰러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할머니는 엄마가 아빠를 독차지하고 빼앗아 갔다고 생각했는지 엄마가 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마음에 안 든다며 화내고 마음에 들게 행동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해도 다 싫어했대요. 그 당시에는 수도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 물동이를 들고 동네 우물가에 가서 물을 퍼다가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집에 가져와 물을 채워서 사용했었대요. 엄마가 셋째 오빠를 새벽에 낳았는데 몸조리를 할 틈도 제대로 안 주고
오전에 내 잠만 퍼질러 잤으면 이제 일해야 되지 않겠냐? 아침밥도 시험에가 하게 만든 것도 모질라서 갖다 바치기까지 했으니 어디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있어야지. 점심밥까지 내가 해서 네 입구녕에 퍼 먹여줘야겠냐? 어? 애 낳은 게 뭐 그래 대수라고. 애 낳을 거면 조용히 낳든가. 2명이나 낳아봤으면 그 정도 생각은 있어야지. 새벽에 잠도 못 자고 너 때문에 네 서방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밭에 나간 거 보면서도 그렇게 방바닥에 퍼질러 보이고 싶디? 빨리 나가서 물 안 퍼와? 하며 억지로 엄마를 일으켜 세우셔서 물동이를 주셨대요. 힘겹게 나가서 물을 퍼왔는데 물을 빨리빨리 안 떠와서 제대로 씻지도 못했다며 트집을 잡더니 무겁게 이고 온 물동이를 한겨울에 엄마 머리에 부어버렸대요. 할머니가 했던 호된 시집살이가 정말 많았는데 그중에 지금까지도 제일 속상하고 꿈속에서까지 악몽을 꿀 정도의 시집살이 중에 1위라고 하실 정도로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물동이 사건은 제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라서 보진 못했지만 제가 직접 봤던 일 중에 제일 많이 봐온 거는 음식이 맛이 없다, 너무 짜서 먹지도 못하겠다, 서방 힘들게 일했는데 고기는 왜 없냐, 시험시 목 맥혀 죽으라고 밥을 이따구로 딱딱하게 만들었냐, 서방이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씻을 물도 안 데워놓고 뭐 했냐 등등 별일도 아닌 일로 꼬투리 잡으면서 상을 뒤엎어버리는 경우였습니다. 제가 옆에서 봤을 때 너무나도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는데 바보같이 착한 우리 엄마는 웃으면서 항상 죄송하다며 다시 상을 차려오는 경우가 다반사였지요. 왜 바보같이 참고 있냐면서 엄마한테 물어보면 너도 자식 낳으면 엄마 마음 알 거라면서 애매하게 말씀하시곤 했었어요. 어쩔 때는 시장에서 장을 늦게 보고 온다고 어떤 남정네랑 히히덕거리고 왔냐면서 빗자루로 사정없이 때리더군요. 그땐 오빠들이 어느 정도 커서 할머니를 말리기 시작했는데 오빠들 말이라면 꿈뻑 죽는 할머니는 별말 없이 빗자루를 내려놓으셨어요. 오빠들이 어느 정도 크고 할머니를 말릴 수 있을 정도로 나이가 들었을 때부터는 할머니가 엄마에게 막말을 하거나 때리는 걸 보게 되면 오빠들은 돌아가면서 할매, 엄마 그렇게 괴롭힐 시간 있으면 나랑 좀 놀아줘. 할매는 나랑 놀아주지도 않고. 그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할매한테 서운한 줄 알아? 할매, 나랑 같이 저기 밭에 가서 참외 좀 따서 먹을까? 할매랑 맛있는 참외 좀 먹고 싶네. 하며 할머니를 모시고 집을 나갔습니다. 엄마는 아들 안 낳았으면 본인은 스트레스 받아서 화병으로 진즉 죽었을 거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아들 하며 감싸고 돌았습니다. 나중에 할머니가 유방암으로 힘들어하며 기세가 점점 약해져 갈 때쯤 할머니께서 내가 지금 하루 종일 뭘 먹지도 못했는데 너는 먹을 게 목구멍에 넘어가냐? 어? 그런 시간에 나 아파 죽겠으니까 빨리 나가서 약이나 한 쳐 빨리 지어와라 이년아. 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엄마는 몇십 년을 참다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으셨나 봐요. 어머니는 도대체 얼마나 저를 괴롭혀야 속이 풀리시겠어요? 엄마 하면서 엄마 치마폭에서 놀아나서 찍소리 하나 못하는 그 잘난 효자아들한테 병간호 해달라고 하면 되지. 왜 그렇게 모지게 괴롭히고 때리고 고박한 남의 딸인 며느리한테 해달라고 하세요. 예? 원래 엄마가 아프면 자식이 챙겨줘야 하는 거예요. 남의 집 자식이 챙겨주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 자식한테 보살핌을 받아야지. 왜 결혼해서 며느리한테 대신 보살핌 받을 거 다 받고 괴롭힐 거 다 괴롭히고 잘해주는 건 자기 자식한테 해주시는 거죠? 어머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모질게 군 며느리한테 어쩜 그렇게 얼굴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자기를 병간호해달라는 말이 나와요? 당신은 그렇게 멍청이같이 듣고만 있지 말고 엄마가 아프다고 하면 나가서 약이라도 지어와서 엄마 입에 좀 넣어드리지. 왜? 약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도 모르겠지? 약이 얼마나 하는지도 모르지?
약을 어디서 지어와야 하는지는 알고나 있어? 하긴 엄마 치마폭에서 살고 있으시니 잘 모르시겠지. 하며 부엌에서 마당으로 바가지를 던지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이 고생한다며 땅을 치며 울고불고 하셨고 아버지는 그런 모습을 보기 싫으셨는지 나가버리셨습니다. 그게 제가 본 무서운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고 얼마 못 가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돈이 없어 할머니한테 구박받았던 삶에 대해서 도끼를 제대로 품으셨는지 돈이 생기면 쓰지 않고 논밭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을 어느 정도 자기도 쓸 수 있게 주라고 했지만 그동안 당신이 엄마 치마폭에서 숨어 있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가 돈 때문에 참은 거지? 이 돈이랑 땅만 없었으면 진즉 도망가고도 남았어. 하시면서 아빠를 타박하셨어요. 그렇게 모아서 동네에서 최고의 땅 부자가 되었고 큰 정미소도 운영하게 되었으며 일하시는 분도 5명, 15명 늘어나더니 100명까지 늘 정도로 사업은 점점 더 번창해 나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들 10명에 딸은 저 하나였고 저는 정말 귀한 딸이었습니다. 온 가족에게 귀여움과 사랑을 다 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저 집 딸내미는 저렇게 이쁨도 받고 사랑도 받고 무슨 사고를 쳐도 다 어냐어냐 해주니까 분명 나중에 재산의 반 이상은 가져갈 거요. 라고 주변 분들이 말할 정도였습니다. 큰오빠는 교사, 둘째 오빠는 은행원, 셋째 오빠는 조그만 중소기업 사장 등등 오빠들은 잘 자라주어서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들들이 결혼을 하면서 개성이 각각 다른 며느리들이 들어왔는데 그 며느리 중 한 명도 빠짐없이 저희 집 재산을 노리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집에 재산이 넉넉했기 때문에 저희 남매들이 충분히 나눠 가져도 그 자식들까지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였는데 며느리들이 들어온 순간부터 저희 오빠들은 여우들에게 홀렸는지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에서 항상 재산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목했던 오빠들과 저는 재산 가지고 조금씩 싸우다가 작년부터는 시골에 있는 땅을 가지고 싸우게 되었고 며느리라도 말려야 하는데 며느리끼리도 서로 자기가 더 가져가야 하는 게 공평하다며 티격태격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싸우는 중 엄마는 진짜 그만들 싸워라. 그냥 내가 죽거든. 그때 싸워서 재산을 나눠 가지든 버리든 알아서 하란 말이다. 그리고 난 큰며느리가 지금 정성으로 날 돌봐준다고 했으니 그 말만 믿고 큰애네랑 같이 이 집에서 살 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산 싸움은 조금 수그러들게 되었는데 엄마가 큰오빠와 같이 살게 된 지 10년 조금 넘었을 때쯤 큰오빠가 저와 오빠들에게 할 말이 있으니 모이라고 하였고 저와 오빠는 재산을 조금 주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에 엄마가 계시는 오빠 집으로 갔습니다. 오빠, 우리 왔어. 엄마는 어디 가셨대? 무슨 할 말이 있길래 오빠들이랑 나를 이렇게 먼 길 오라고 한 거야?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어? 라고 물어보며 집에 들어가니 큰오빠와 큰언니는 형제들 온다고 상다리가 휠 정도로 음식을 많이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은 맛있게 음식을 먹었고 술도 한 잔씩 하며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어 갈 때쯤 큰오빠가 조심스레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오라고 한 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사이가 정말 좋았고 넷째가 많이 아파서 넷째네 가정이 힘들어 있었을 때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 도와줬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았냐. 그런 우리들이 돈에 눈이 멀어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니 돌아가신 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유언 너희들도 생각나지?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아라. 형제들끼리 싸우면 안 된다. 엄마가 할머니 때문에 시집살이 하시느라 고생하신 거 너희들도 알면서 다 큰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싸우는 거 보실 때마다 얼마나 목이 베도록 우시는지 알긴 하니? 뉴스 봤으면 알겠지만 우리 밭이 이번에 신도시로 수용되는데
대충 시세 알아보니 다 합해서 250억 정도 되더라. 내 말에 의심 가는 사람 있으면 직접 가서 알아봐도 좋아. 내가 엄마를 모신다고 해서 재산을 더 탐내는 거 아니다. 너희들이 내가 엄마 재산 때문에 모시는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절대 그런 거 아니니 걱정 말고. 내가 진짜 욕심이 있다면 형제들 간의 우애가 죽을 때까지 돈독해지는 것, 그것뿐이야. 장남으로서 우리 형제들을 이끌어갈 책임이 있으니 부모님의 모든 재산은 정확하게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11등분 하기로 했는데 내 말에 이해가 있거나 반대 있으면 바로 말해도 좋아. 큰오빠의 말에 분위기가 조용해지더니 오빠들이 역시 형이라면 아빠처럼 듬직하게 잘 이끌어 나갈 거라고 생각했다며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큰오빠를 더 존경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형제들은 지난날의 과거 때처럼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서로 싸우는 게 아닌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일이 있더라도 큰오빠 집에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며느리로서의 삶은 정말 힘들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지만 엄마로서의 삶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시며 기뻐해 주셨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모임을 자제하고 있지만 끝나게 되면 다시 만나 형제간의 우애를 더 돈독히 할 예정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